정보사회 에듀 테마 41 퀀텀 컴퓨팅 양자 컴퓨팅. 자, 양자 컴퓨터는 4차 산업혁명의 완성자다. 양자 컴퓨터는 양자역학 퀀텀 미케닉스 양자역학에 기반을 둔 컴퓨터이다. 양자라고 번역을 한 이 영어의 퀀텀이란 말은 말 그대로 양, quantity, 양을 의미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는 무엇인가 띄엄띄엄 떨어진 양으로 있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 띄엄띄엄 떨어진 양으로 있는 것이 이러저러한 힘을 받으면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는지 밝히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무엇인가 띄엄띄엄 떨어진 양으로 있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 띄엄띄엄 떨어진 양으로 있는 것이 이런저런 힘을 받게 되면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는지 밝히는 이론이 양자역학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박사도 빛이 파동이긴 하지만 그 에너지가 일정한 단위로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 라고 봤는데, 이게 1905년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빛R 이론이다. 이 빛R은 광자라고 하는데, 빛을 잘게 쪼개다 보면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양자의 일종이다. 에너지의 가장 작은 단위를 가진 입자가 곧 양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961년 미국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때까지 양자역학 해석은 악명 높은 문제였지만 이제는 여러 해석 사이에서 학자들끼리는 의견 일치를 보고 있는 상태다. 양자 컴퓨터는 두 개의 성질을 동시에 가진 중첩, 슈퍼포지션, 두 개의 양자를 특별 처리해 한쪽 동작에 따라 반대쪽 동작이 예측 가능한 얽힘, entanglement 등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해 만든 컴퓨터라 생각할 수가 있겠다. 다시, 양자 컴퓨터라는 것은 중첩, 슈퍼포지션, 두 개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중첩, 그리고 얽힘, entanglement, 두 개의 양자를 특별 처리해서 한쪽 동작에 따라 반대쪽 동작이 예측 가능한 얽힘 등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해 만든 컴퓨터라 생각할 수 있겠다. 기존의 컴퓨터는 0 또는 1 어느 하나만 표현했는데 이걸 비트라고 했고, 근데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동시에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큐비트라고 부른다. 이 큐비트의 수가 늘어날수록 그 경우의 수는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이는 곧 연산 능력 향상으로 이른다. 예를 들어 0과 1이라는 두 개의 큐비트를 쓰면 모두 네 가지 00, 01, 10, 11 상태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세 개의 큐비트로는 8가지, n개의 큐비트로는 2의 n 제곱수만큼 표시가 가능하다. 다시, 3개의 큐비트로는 8가지, n개의 큐비트로는 2의 n제곱의 수만큼 표시가 가능하다. 종이를 한 번 접으면 두께는 2배가 되고, 한 번 더 접으면 4배, 8배, 16배가 되는 식인데, 양자 현상을 가지고 1과 0을 표시해 이것을 정보통신에 쓰는 건데, 현재의 컴퓨터로 수백 년 걸릴 연산을 단 몇 초 만에 해결을 낼 수도 있다. 구글이나 IBM 등은 50개의 큐비트를 다룰 수 있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있다. 큐비트의 구현은 아주 특별한 소자로만 구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하 273도의 극저온에서 작동을 하거나 진공에 가둔 개개의 원자가 사용된다. 이런 상태에서 큐비트 회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다양한 기초과학 연구가 필요하고 연산에 활용하는 전자, 광자, 이온 등의 양자 중첩 현상을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밖에도 여러 기술이 필요한데 현재는 초보 수준이다. 12년 전부터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된다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매우 빠른 연상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 쓸 수가 있는데 기존 컴퓨터로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것이다. 거리와 비용 등을 따져서 가장 효율적으로 여행하는 트래블링 세일즈맨처럼 무엇부터 하면 가장 빠른지를 알 수 있는 최적화 문제 이런 것도 풀어낼 수가 있다. 실시간으로 오르내리는 주식 투자 예측이나 신약 개발, 복잡한 기상 예측, 암호 해독 등에도 쓸 수 있다. 중첩, 얽힘의 상태 등 양자 정보의 상호작용 민감성을 활용하면 자연계 센서로도 응용할 수 있고 중력의 2000만 분의 1의 변화를 감지하는 중력 센서는 지하에 묻힌 석유나 광물, 유물, 상하수도관 이런 것을 탐지하고 미사일 발사 이런 것에도 활용할 수 있다. 흔히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를 활용해서 특정 타겟으로 미사일을 쐈는데 상대국이 전파를 교란하면 무용지물이 된다. 그런데 이 중력 센서를 단 미사일은 그 미세한 중력 변화를 인식하고 그 길을 따라서 날아갈 수가 있다. 그 다음 암호 해독과 관련해서 양자 컴퓨터가 도입되면 현재의 신용카드, 온라인 뱅킹 등에 널리 쓰이는 디지털 암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우리가 흔히 쓰는 보안 방식은 소인수 분해를 근간으로 하는데 양자 컴퓨터가 보급되면 몇 시간 만에 이 소인수 분해 그 방식을 다 풀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보안 체계가 필요하고 그 대안으로 유력한 기술이 양자 암호 통신이다. 원하는 정보를 암호화해서 통신망으로 전송한 뒤에 암호를 푸는 열쇠를 빛 알갱이 한두 개에 실어 보낸다. 그래야 중첩성, 복제 불가능성 같은 양자의 독특한 성질 때문에 정보의 탈취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안과 관련해서 현재는 광 케이블 속에 데이터를 읽는 검측기를 사용하면 누구나 정보를 탈취할 수가 있다. 그러나 양자 암호 통신은 다르다. 일반 데이터는 중간에서 정보를 읽어도 그대로 전송되지만 양자 암호 통신 세계에서는 누군가가 회선을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해 분석하고 양자 값을 읽어내면 양자의 성질을 잃어버린다. 양자 광신호는 인터넷 광 케이블을 통해 전송할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기술이 양자 키 분배이다. 한 번 설정으로 발신자는 하나의 양자를 수신자에게 보내게 된다. 그런데 중간에 차단해버리고 실생을 방해하면 누군가 회선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양자 기술에 지금 미국은 양자 정보과학 연구를 위해서 매년 3,7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양자 역학 발생지인 유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이 앞서 있는데 5년 전부터는 중국이 연간 3,00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양자 기술 연구에 뛰어들었다. 양자 컴퓨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캐나다 D-Wave 시스템이라는 회사는 2011년 128 큐비트를 가진 D-Wave라는 것을 상용화했었다. 150억짜리였는데 구글이 156 큐비트의 D-Wave
2015년에는 1000큐비트의 D-Wave 2X를 도입했었다. 이 D-Wave는 선거 전략, 자동차 운전, 통행시간 단축 등 최적화 문제에서는 뛰어난 성능을 보였지만 다른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범용 양자 컴퓨터로 보기는 아직 어렵다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ICBM,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이 ICBM으로 모두 양자 컴퓨터와 연관이 되어 있다. ICBM,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나 사물인터넷, IoT가 매일 방대한 데이터를 생성해내는데 기존 컴퓨터로 처리하려면 엄청난 전력이 소모되고 처리 속도도 느리다. 이세돌 바둑 프로기사 구단과 대결을 했던 알파고의 딥러닝을 떠올려보면 그 수억 개의 기보를 암기하고 최적의 수를 찾아내는 정보 검색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기보 10개가 있다면 알파고는 이것들을 순식간에 비교 분석을 해야 된다. 기존의 슈퍼컴퓨터가 10개의 기보를 하나씩 비교를 했다면 양자 컴퓨터는 루트 10, 그러니까 10번 비교 분석할 걸 3.3번 비교 분석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데이터가 100만 개 있으면 1000번만 하면 되는 거고. 사실 AI로 그림을 판단한다면 그림의 특징을 찾아내서 이를 비교해보고 알아가는 건데 털이 있고 둥근 얼굴에 수염이 있다면 고양이라고 인식을 한다. 근데 이런 특성을 잘 분류하고 연관성 있게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이렇게라 해도 10,000번만 검색을 하면 된다. 데이터를 뒤져서 일정한 패턴을 찾거나 소비자가 좋아할 만한 제품을 추천하는 검색 엔진 이런 데도 사용할 수가 있다. 이 양자 암호 통신은 국가 안보는 물론 산업 측면에서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양자 암호 통신 분야는 150억 달러, 양자 컴퓨터 분야는 24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2026년, 2025년 정도 경에. 그 에트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가리키는데 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는 2005년 양자 암호 통신을 국내에 처음 시험을 했었다. 그 일부 대학이나 연구소 등이 개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SK텔레콤이 상용화 수준의 통신 장비를 개발 중에 있고 대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학 교수 등이 참여해서 3천억 규모의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개발 사업 프로젝트를 신청해서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범용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양자 암호 통신 및 양자 센서를 개발하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릴 것이다. 그 다음에 양자와 양자 컴퓨터의 기본 원리 잠깐 보면 양자란 물질이든 에너지든 상관없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적인 세계의 작은 입자이다. 다시 이순칠 카이스트 물리학과 교수가 한 말인데 양자란 것은 물질이든 에너지든 상관없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 미시적인 세계의 작은 입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양자역학의 세계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 상당히 다르다. 마치 3차원과 4차원을 비교하는 셈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고전역학에 의해 결정된다면 이 양자의 세계는
양자역학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상이다. 그 양자라는 이 말은 그 서구 열강들이 군사력 증강을 위해 좋은 금속을 만들면서 금속을 재련할 때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 인 분광에 이렇게 관심을 끌게 됐는데, 이 분광 스펙트럼은 첫째 모든 값은 연속성을 갖는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물질은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 그러나 이는 고전 물리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이 서구 열강들이 처음에 군사력 증강을 위해서 좋은 금속을 만들 때, 그때 그 금속을 재련할 때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의 분광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근데 이걸 보다 보니까 두 가지 특이한 것이 나타나는 게, 이 분광 스펙트럼은 모든 값은 연속성을 갖는다라는 것과 모든 물질은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라는 이런 고전 물리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이제 알아낸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이 빛의 에너지가 연속적이 아닌 띄엄띄엄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 것으로 가정을 해서 대입을 해보니까 그 답이 맞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불연속적인 값에 퀀텀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양자라는 말의 어원이다. 띄엄띄엄. 자,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는 핵심 원리인 중첩과 얽힘에 대해서 잠깐 보면, 양자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물리 법칙, 즉 고전 물리 법칙과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양자 정보 처리 전문가이자 국내 퀀텀 포럼의 의장 이중국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중첩하고 얽힘 이 두 가지를 꼽았는데, 이 양자의 상태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 즉 관측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 그만큼 하나의 양자는 여러 상태, 즉 여러 값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양자 중첩이다. 이 양자 중첩을 이용하면 양자 컴퓨터는 한 번에 하나의 값만 입력할 수 있는 기존의 컴퓨터와는 달리 한 번의 입력으로 여러 개의 값을 동시에 입력할 수 있다. 한 번의 입력으로 여러 개의 값을 동시에 입력할 수 있다. 이런 양자의 중첩이 양자 컴퓨터에서 계산상 이득을 주는 데 가장 중요한 성질이라고 강조한다. 얽힘과 관련해서 두 개의 원자를 가지고 양자 상태를 계산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양자 상태를 바꾸면 반대쪽 양자의 상태도 똑같이 영향을 받는 성질이 바로 얽힘이다. 다시, 얽힘이라는 것은 두 개의 원자를 가지고 양자 상태를 계산하는 경우에 어느 하나의 양자 상태를 바꾸게 되면 이 반대쪽 양자의 상태도 똑같이 영향을 받는 성질이 얽힘이다. 정보를 커다란 공간에서 한 덩어리씩 잘라내는 등의 현상을 가능케 하므로 이 양자 컴퓨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근데 이 얽힘이라는 것은 지구상 누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이다. 이 관측을 통해서 그러한 현상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 원리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지를 못하고 있다. 그 다음 다수의 큐비트로 된 양자 컴퓨터, 변수가 많은 복잡한 문제 해결에 적합하다. 기존의 컴퓨터는 계산 단위가 0과 1로 구성된 비트인데 이와 비슷하게 양자 컴퓨터는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양자가 계산의 단위인 큐비트가 있다. 그 IBM에서는 50큐비트 정도만 제대로 처리할 수 있어도 실용화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 50큐비트에 접근을 하고 활용할 수는 있지만 이걸로 연산을 하려면 다른 조건이 많이 필요하다. 큐비트가 많을수록 양자 컴퓨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병렬 처리의 가능한 수가 늘어나게 된다. 물론 병렬 처리 능력이 좋다고 해서 기존의 컴퓨터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양자 컴퓨터는 어떤 분야에 적합할까? 양자 컴퓨터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 간단하지만 무수한 반복이 필요한 문제부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나 변수를 가지고 예측하는 높은 인공지능이 필요한 문제도 있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신약 연구. 약을 구성하는 분자를 대략 10개, 20개를 조합해서 이제 하나의 신약을 만들게 되는데 변수가 많은 만큼 조합이 가능한 수도 엄청나게 많고 특성도 각각 다를 수가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신약 연구에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말이고, 그 양자 컴퓨터는 신약 개발처럼 빅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까지 활용해 디자인을 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는 데 굉장히 적합하다고 본다. 이 정도의 단계에 양자 컴퓨팅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시기는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보이는데, 큐비트의 상태가 깨지기 전까지 1만 번 정도 연산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화된다면 실용화에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양자 컴퓨터는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결맞음 현상으로 데이터를 유지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 현재 슈퍼컴퓨터는 한번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없어지지는 않는데 데이터 유지 문제,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결맞음 현상이라는 게 양자 컴퓨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사라져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데이터 유지 문제,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다음, 양자 컴퓨터의 개요. 이 양자 컴퓨터는 1965년 노벨상을 수상한 리차드 파인만이 처음 제안한 개념으로 양자 역학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컴퓨터이다. 기존의 컴퓨터가 0과 1의 조합인 비트 단위로 모든 연산을 수행하는 것과는 달리 양자 컴퓨터는 0과 1이 중첩된 상태인 큐비트 단위로 연산을 수행한다. 이 큐비트를 이용하면 기존 컴퓨터로 약 1000년이 걸려야 풀 수 있는 암호를 단 4분 만에 풀어낼 수도 있다.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면 기존 컴퓨터로는 연산하기 어려웠던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암호, 기후, 교통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초기의 컴퓨터는 진공관을 이용하여 너무 크고 무겁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전화기를 만들었었던 벨 연구소에서 트랜지스터를 개발하면서 크기가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트랜지스터를 집적시킨 IC 칩이 개발되어 컴퓨터는 오늘날의 크기를 가지게 됐는데, 이 트랜지스터의 크기는 14나노미터로 HI 바이러스보다 직경이 8배 작다. 그리고 적혈구보다는 500배나 작다. 현재는 컴퓨터의 부품들이 원자 크기에 가까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술이 더욱 발달하여 IC 칩을 더욱더 작게 만드는 것은 물리학적인 한계에 다다랐다. 트랜지스터가 원자 크기에 가까워지면 원자 크기만큼 줄어들어 양자 터널, 그러니까 터널 이펙트라는 양자 터널에 의해 막혀있는 통로를 그냥 통과해 볼 것이다.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양자 역학의 불확정성 원리에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 통로를 통과하게 되면 스위치의 역할을 하는 트랜지스터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며 과학자들은 이러한 양자의 속성을 컴퓨터의 장점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그리하여 양자 컴퓨터가 등장할 수 있었다. 이 양자 컴퓨터는 물질의 양자적 성질을 활용해 디지털 컴퓨터보다 압도적인 연산 능력으로 주목받는 분야이다. 양자 컴퓨터의 개념은 1982년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1985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데이비드 도이치에 의해 구체적인 개념이 정립되었다. 그 후 1985년 IBM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으며 처음으로 본격적인 양자 컴퓨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암호 해독 관심이 높은 국방성과 CIA 그리고 국가안보국 NSA 등에서 지속해서 큰 관심을 두고 지원을 했었다. IBM 아이작 추앙이 최초의 2큐비트 기반의 양자 컴퓨터 개발에 성공을 했었다. 이후 2011년 5월 캐나다의 기업인 D-Waves가 최초로 128큐비트의 상용 양자 컴퓨터인 D-Wave-1을 개발하고 양산을 하기 시작해서 양자 컴퓨터 상용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 D-Wave-1 출시 당시에 2011년 5월 양자 컴퓨터의 진정한 의미에 맞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구글과 나사의 실험 결과 특정 문제에 대해 1억 배 이상의 처리 속도 향상을 확인했었다. 2013년 5월 D-Waves는 512큐비트 기반의 양자 컴퓨터인 D-Wave2를 그리고 2015년과 17년에는 각각 D-Wave-EX, D-Wave2000Q를 개발했습니다. 이 D-Waves는 현재까지 양자 컴퓨팅을 활용한 최초의 기업이자 최초로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한 기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디지털 방식의 구현으로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는 방식은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아날로그 방식은 D-Waves, 디지털 방식은 IBM이 각각 대표하고 있다. 흔히 알고 있는 양자 컴퓨터는 보통 원리적으로 기존 컴퓨터에 가까운 디지털 방식이다. 아날로그 방식보다 활용도가 훨씬 다양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범용 양자 컴퓨터라고도 불린다. 구글의 양자 컴퓨터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통합해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 중이다. 사용 소자에 따라 초전도 큐비트형, 스핀 큐비트형, 이온 트랩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을 한다. 초전도 큐비트형, 스핀 큐비트형, 이온 트랩형 사용 소자에 따라서 이 양자 컴퓨터의 단위로 큐비트는 양자를 뜻하는 퀀텀과 컴퓨터의 정보 저장 최소 단위는 비트를 합성한 말이 이제 큐비트인데 이 양자 컴퓨터에서 정보를 저장하는 최소 단위가 큐비트가 됩니다. 비트 단위를 쓰는 기존 컴퓨터와는 다르게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 단위를 쓴다. 기존의 비트는 0과 1, 두 숫자의 조합으로 모든 것을 표현한다. 이 때문에 용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에 반해 양자 컴퓨터는 0, 1의 두 개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가 있다. 하나의 큐비트가 더해질 때마다 성능은 2배로 올라간다. 17큐비트는 6큐비트보다 2의 11승, 즉 2000배 이상 더 높은 성능을 가질 수 있다. 기존의 슈퍼컴퓨터로 몇억 년부터 수십 년이 걸리는 소인수분해나 250짜리 암호 체계에도 양자 컴퓨터는 100초 몇 분이면 풀린다. 기존의 슈퍼컴퓨터로 몇억 년부터 수십 년이 걸리는 소인수분해나 250짜리 암호 체계도 양자 컴퓨터는 100초 그리고 몇 분이면 또 풀린다. 또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 화폐 채굴도 지금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쉬워지게 된다.
이 양자라는 것은 띄엄띄엄 한 양이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나온 영어로 양자 역학은 원자 세계와 전자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를 기술한 학문이다. 원자 세계와 전자 세계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기술한 학문. 또한 양자 역학은 또 쪼갤 수 없는 최소량의 에너지 단위인 양자, 퀀텀을 기반으로 전자, 광자, 양성자, 중성자, 다시 전자, 광자, 양성자, 중성자 등의 소립자를 연구하는 물리학의 한 분야이기도 하다. 이 양자역학은 기존의 고전 물리학과 달리 양자 중첩 현상, 양자 얽힘 현상, 불확정성 원리 등 양자가 가지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첫 번째, 양자 중첩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이 양자 컴퓨터의 특징 중 하나인 큐비트는 회전 상태 혹은 자기장 두 가지 상태의 양자 시스템이 가능하다. 다시, 양자 컴퓨터의 특징 중 하나인 큐비트는 회전 상태 혹은 자기장 두 가지 상태의 양자 시스템이 가능하다. 0, 1 중 하나의 상태가 아닌 동시에 두 가지 비율의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중첩이라고 한다. 고전적 컴퓨터는 하나의 입력값에 대해 하나의 결과만 내놓는다. 입력하는 값에 따라 출력하는 값이 선형적으로 결정되는 결정론적인 체계이다. 이에 비해 양자적 수준 소립자를 이용하는 양자 컴퓨터는 중첩을 이용한다. 이 중첩은 여러가지 상태가 동시에 하나의 입자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양자의 불확정성과 연관이 된다. 이 중첩이란 것은 단순히 가능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양자적 수준에서는 값이 관측되기 전까지 여러 상태가 확률적으로 중첩된 상태로 존재하다가 관측을 하거나 조작을 하는 순간 어느 하나의 상태로 고정되어 버린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양자 컴퓨터는 적은 큐비트로도 많은 경우의 수를 표현이 가능하며 큐비트 자체가 비결정론적이라서 여러가지 결과값을 한 번에 내는 게 가능하다. 또한 양자 컴퓨터는 양자를 확률 파동함수로 표현했을 때 상반되는 상태가 상쇄되어 버리기 때문에 오답을 빨리 제거해 버릴 수 있다. 다시, 양자를 확률 파동 함수로 표현했을 때 그 상반되는 상태가 상쇄되어 버리기 때문에 틀린 답을 빨리 제거해 버릴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은 양자 컴퓨터의 작동 원리가 기존 컴퓨터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에 대해 기대하는 빠름과 양자 컴퓨터의 빠름과는 적용 분야나 성격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양자 얽힘, entanglement에 대해서 좀 보면 이 중첩된 상태가 필터를 거치면 분극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다시, 중첩이 된 상태가 필터를 거치게 되면 분극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를 측정하는 순간 하나의 명확한 상태로 와해가 되어 원하는 값을 볼 수 있게 된다. 다시, 양자 얽힘과 관련해서 entanglement, 중첩된 상태가 필터를 거치게 되면 분극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를 측정하는 순간 하나의 명확한 상태로 와해가 되어 원하는 값을 볼 수 있게 된다. 즉, 정보를 읽어드리기 전까지는 0과 1이 동시에 있고, 근데 관측을 하는 순간 그 값이 결정되어 버리는 것이다. 여기서 양자 얽힘은 동시에 존재하는 정보 하나만 관측을 해도 나머지 하나의 정보값을 결정지을 수가 있는 것이다. 기존의 비트는 각각 4개의 다른 수치들이 고정되어 16가지의 조합밖에 나타낼 수 없지만 중첩 상태의 큐비트는 16가지뿐만이 아니라
16가지의 조합들이 동시에 구현을 할 수가 있다. 중첩 상태의 큐비트는 16가지 뿐만 아니라 16가지의 조합들이 동시에 구현을 할 수가 있다. 즉 20개의 큐비트가 있으면 2의 20승 148,576 100만에 해당하는 값들을 동시에 저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차이가 있는 거다. 다시 20개의 큐비트가 있으면 2의 20승에 해당하는 값들을 동시에 저장할 수 있으니 많은 차이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50개의 큐비트만 가지고도 슈퍼컴퓨터 이상의 성능을 가질 수가 있는 거다. 이런 특징을 얽힘이라고 한다. 큐비트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관계없이 순간적으로 각각의 큐비트는 다른 상태의 변화로 반응을 하게 된다. 이 얽힘의 특징 때문에 큐비트 하나를 측정할 때 또 다른 얽힌 큐비트를 관측할 필요가 없이 그 속성을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동작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확정성의 원리. 불확정성의 원리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갖는 상태의 중첩에 의해 측정값이 확률적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이를 응용한 양자 컴퓨터에서는 이른바 큐비트라고 불리는 양자 비트 하나로 0과 1의 두 상태를 동시에 표현할 수가 있다. 따라서 데이터를 병렬적으로 동시에 처리할 수도 있고 또한 큐비트의 수가 늘어날수록 처리 가능한 정보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즉, 두 개의 큐비트라면 모두 4가지 상태 00, 01, 10, 11 이 4가지 상태를 중첩하는 것이 가능하고 n개의 큐비트는 2의 n승 만큼 중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므로 입력 정보량의 병렬 처리 때문에 연산 속도는 기존의 디지털 컴퓨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지는 것이다. 수학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난 문제로 유명한 소인수 분해를 예로 들 때 지금의 컴퓨터로는 250 디지트, 이진단으로 봤을 때 250 디지트의 수를 소인수 분해하려면 80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된다. 근데 1000 디지트 수라면 10의 25승에 해당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은 10의 25승의 시간이면 우주의 나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나고. 근데 양자 컴퓨터로는 10몇 분이면 든다. 또한 현재의 컴퓨터로 해석하는데 수백 년 이상 걸리는 아무 체계도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불과 4분 만에 풀어낼 수가 있다.